외국인 수급 최근 일주일 동안 압도적인 1등이고 거기에서 기관 수급까지도 동시에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러스를 심어놓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국민이 사용하게 만들었다. 광고 하나만 때려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증시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부터 강조를 드려왔지만 중간 정도 공격성을 띄셔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절반 정도의 현금을 남겨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아마 이제 영상을 계속해서 구독하면서 시청해 오셨던 분들은 절반 정도의 현금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이 또 계실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이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신 분들 은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이제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히 제가 이제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증시는 추가적인 낙폭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신용장고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고요. 이 미 대선 전후로 해서 증시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 요인으로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초기 단계인데, 기준금리 인하를 막 시작하는 그 초기 단계에는 불경기 모멘텀에다가 금리 인하를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속도가 아직 붙지 않는 단계예요. 그래서 사실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바로 시장이 받기도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경기는 시장에 만연해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투자할 여력은 안 되는데 금리 인하의 효과는 아직 시장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뭐 유동성을 확보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거 미국만 좋고 다른 나라는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불안감까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지금 불경기를 우리 먼저 타파하겠다. 이 불경기 미국이 1번으로 제일 먼저 앞서 나가서 회복할 거니까 니네는 좀 기다려. 니네를 죽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리라는 거야. 전 이 정도 스탠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닌데, 트럼프가 사실 말은 엄청 세게 하는 딕션 자체가 세잖아요. 단어 선택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변국들에게 미국이 그동안 너무 이제 손해를 봤으니까 우린 좀 경제적으로 우리 챙길 거 챙기겠다라는 거야. 뭐 이 정도거든요.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위협을 느낀 것도 맞고, 그래서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상 뭐 지금 불법 이민자들 관련해서 뭐 멕시코나 아니면은 중국이나 이런 곳들을 제외하고는 물론 주변국들 타격이야 있겠지만 그 정도로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금리 인하 초반부에 나타나는 의례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그 힘을 너무 이제 간과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만 살아남는다고 해서 경기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변국들이 다 도미노로 무너지는데 미국만 살아남아서 그게 유지가 된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패권국이어도 주변국들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했을 때 글로벌 불경기를 타파하는 방법은 결국 이제 기준금리 인하고, 그게 이제 주변국들로 돈이 흘러가면서 같이 이제 다 같이 회복하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다만 트럼프는 여기에서 미국이 가장 많이 수혜를 받고 가장 먼저 수혜를 받길 원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주변국들도 온기가 확산이 되기는 할 것이다. 미국이 살아나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당분간 지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분간은 이제 환율발 쇼크로 인해서 이제 급락을 한번 떨어뜨릴 것 같은데, 아직도 신용장고 거의 18조 근처, 예탁금은 뭐 51조 근처입니다. 이제 13일 기준이긴 한데 이때도 많이 떨어졌을 때인데도 저러잖아요. 어제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낙폭이 떨어지면서 과연 얼마나 움직임이 나올지를 봐야 되겠는데, 지금 지수 보시게 되면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로 말 그대로 쇼크성 급락이 나왔을 때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고 있어요. 2500선이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상징적인 자리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제 저항을 맞던 자리고, 이제 한번 돌파한 이후에 지지 구간을 형성해 주기도 했고, 또 이제 무너졌을 때 저항 맞았던 자리, 그리고 돌파하고 나서 지지 엔캐리 트레이드로 이제 나왔을 때도 이 지금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구축해 줬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2500선이 무너졌고 엔캐리 트레이드로 무너졌을 때도 저점이 2400선이 살짝 이제 무너지는 수준이었거든요. 2300선 후반. 근데 지금 이 최저점도 무너지려고 하고 있죠. 2386포인트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만약에 좀 많이 떨어지면 전저점을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전저점을 깨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이제 그 환차손을 잇기 때문에 외인들 매도러시가 계속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악순환이 되면서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시장은 당분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직 트럼프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권 들어서면서 일을 시작할 텐데,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시장 자체가 불안감을 인식할 것이고,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내년 연초까지는 시장이 돌아서는지 여부를 좀 관찰해야 한다. 아직 때는 아니다. 제가 절반 정도 공격성을 띄시고 절반은 남겨두시라 말씀드렸는데,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죠. 급락 분명히 한번 나올 건데, 나오고 났을 때 다시 이제 매우 공격적으로 베팅 들어가야 될 때를 알려드릴 겁니다. 또 그래서 그 전에는 중간 정도 공격성만 띄시면서 일정 정도 괜찮은 종목들을 담아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섹터를 보는 게 좋고, 지금 하락할 때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 사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사지 말고 있고, 사놨던 사람들은 좋은 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추매도 하지 말고 현금 확보에만 힘쓰고, 익절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익 극대화해서 손실 가기 전에, 이익이 줄어들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추세 깨진다 싶으면 발빠르게 빨리 이제 현금 확보하면서 익절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시장이 무너질 때 외인들이 무엇을 담느냐, 지금부터 미리 종목을 선별해놔야 때가 됐을 때 바로 베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증시가 뭐 한 5거래일 내지 뭐 한두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 일주에 이번 주 정말 많이 빠진 게 이제 사실이죠. 뭐 한 달로 놓고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과연 외인들을 무엇을 담았는가, 이걸 이제 같이 볼 겁니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고, 최근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코스피 코스닥 전체에서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순매수한 거, 요것들을 이제 볼 겁니다. 차례대로. 이걸 이제 순매수했다고 해서 다 뭐 사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례차례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이건 이래서 눈여겨볼 만하고 이건 이래서 별로고,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투자에 고려할 만한 그 종목 후보군을 추릴 때는 보통 제가 교집합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재무가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마진율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올라가는 거를 봐요. 이 마진율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매출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좋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를 팔더라도 똑같은 매출을 내더라도 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건강한 사업 구조의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기반으로 밀어올리는 주가의 종목들이 보통 이렇거든요.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외인들도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이런 재무적인 기준, 그리고 기술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세 돌파 검색식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건데요. 아, 이거 뭐 검색식 팔려고 그러냐? 아닙니다. 이거 100% 무료로 그냥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갖다 쓰시면 됩니다. 네, 검색식 뭐 이거 특출날 것도 없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크 미너빈이라는 그 투자자 있습니다. 그 사람 이제 트렌드 템플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착안해가지고 만든 검색식이에요. 추세가 이제 상향으로 돌리고 있는 종목들을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보는 거는 추세가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지 하방 추세에 있는 건 보지 않습니다. 상방으로 떨어지다 회복되고 있거나 아니면 신고가 돌파를 하거나 매물대 돌파하거나, 어쨌든 상방 추세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재무적인 매출과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마진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니까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절대적인 숫자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는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진 않는지, 이 정도는 좀 체크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PER을 아주 안 보진 않아요. 근데 PER이 30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PER이 10배? 이게 싸네? 이런 기준으로 그 종목을 더 좋게 보고,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싼 게 비지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PER, PBR이 낮다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고려하는 거는 물론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 지표로 보기에는 저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PER이 낮으면 좋습니다. 어떨 때? 매출과 마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PER마저 낮으면 좋은 거지, PER, PBR이 낮은데 좋다, 그래서 들어간다. 근데 매출이나 뭐 마진이나 이런 거는 뭐 그냥 애매하다, 그럼 이런 기업들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한국 시장 자체가 가치 투자가 잘 안 맞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럼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외인들은 어떤 것들을 이제 담았고, 그 중에서 이런 교집합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괜찮게 보는 종목은 뭔지. 자, 일단 첫 번째로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 가장 크게 들어온 게 뭐냐면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지금 추세를 강력하게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네이버가 과거에는 카카오랑 같이 거품 끼면서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무너졌고 여기서 이제 매수세 좀 들어오고 나서 다시 또 무너졌습니다. 24년도 들어서면서. 그래서 사실상 이때 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무너졌을 때 이때 바닥 부근에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돌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와 이때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때 이제 회복되나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뒷파동이 굉장히 무섭다고. 계속 무너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확 터지고 반등 준 자리잖아요. 여기서 바로 안 가고 거의 2년 정도 시간 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봉상 120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예요. 지금 외인기관, 지금 외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네이버를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거든요.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분할 관련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그랬었는데 뭐 네이버는 그 정도는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로 엄청나게 뜨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판교를 비롯해가지고 뭐 한국의 실리콘밸리다 판교 막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죠. 소프트웨어 쪽이나 플랫폼 기업들.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대두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카카오나 네이버입니다. 제가 이제 2017년도 18년도에 코스닥이 삼성전자다라고 하면서 카카오를 강력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2017년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다음으로 과연 마진율이 높고 한국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 판교나 광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소프트웨어들 하드웨어 다음으로 이제 각광받을 것이다 본 거거든요. 결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마진이 높게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게임주들은 분명히 저는 다시 살아난다고 봅니다. 최근에 뭐 크래프톤이나 좀 이따도 제가 설명드릴 건데 크래프톤이나 뭐 W게임즈들도 증시 무너지면서 좀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마 나중에 기회가 올 겁니다. 왜냐면 고마진 사업 구조의 업종은 지기가 어려워요. 증시가 무너지면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 대비해서 네이버는 뭐 분할 관련된 그런 이슈도 저는 상대적으로 좀 피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바닥 찍고 120선 아직 돌파 못했습니다. 저항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봉상 이평선 120선 돌파를 확인했을 때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조, 11조, 12조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1조 4천억에서 1조 9,600억, 2조 2천억, 2조 4천억대로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조대에서 1조 7천억, 1조 7천억, 1조 9천억대로 이제 곧 있으면 2조를 바라보는 사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모두 증가하고 있어요. 아직 추세는 매수 타점을 주진 않고 있다고 봐요. 제 기준에서는 주봉상 120선 저항 맞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120선 저항 맞는 자리라 아직 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돌파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전에 바닥단에서 외인기관 매수세 쌍끌이 매수세가 매우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증가세라는 거.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마진율,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과거에 이제 전성기 때 26% 영업이익률 나오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다가 22%, 19%, 15% 계속 영업이익률 어떻게 됐어요? 다운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2019년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고점 찍고 계속 다운됩니다. 26%에서 15%대까지. 근데 계속 다운되고 있었던, 떨어지고 있었던 영업이익률이 다시 치고 올라간 게 언제예요? 올해입니다. 18%대로 회복돼요. 그리고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19%대로 추가적으로 이제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진율이 다시 회복 전망에 올라설 걸로 기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순이익률이 뭐 18%대도 나오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9%, 10% 이렇게 떨어졌고 이거 240%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건 좀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9%까지 떨어지던 순이익률이 작년부터 이제 회복되고 올해 이제 16%대로 올라섭니다. 사실 이제 순이익률이 18%대 나왔을 때가 꽤 높게 나왔을 텐데 이제 16%대, 15%대를 유지해주면서 내년, 내후년까지 갈 것 같아요. 사실 추가적으로 더 늘면 좋겠는데 뭐 유지해주는 정도만 해도 평탄은 된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PER이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뭐 PER 15배 정도 수준, PBR은 1.0 정도 수준까지 저평가 단계로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네이버가 이런 상황인데 사실 주가를 보게 되면 저평가 돼 있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2013년 정도 수준 주가 뭐 아니면은 2018년 정도 수준 주가 정도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꽤 빠졌고 꽤 바닥을 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물대만 뚫으면 일정 정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제 AI를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사실 AI 구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AI를 수익화 모델로 가져갈 것인가 이거가 지금 전 세계적인 난제로 계속 부각받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면서 AI를 접목하는
부족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뭐 자율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받을 것으로 많이 이제 기대가 되면서 자율주행이나 로봇들이 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수익화 모델이 나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이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구글이 이기지 못한 장악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 바로 한국이 왜 장악을 못했냐? 네이버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막강한데 어찌됐건 이 네이버라는 게 사실 제가 이전에 카카오를 소개해드릴 때도 강력하게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러스를 심어놓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국민이 사용하게 만들었다. 카카오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는 광고 하나만 때려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네이버 마찬가지. 전 국민이 사용하잖아요. 광고 하나 때릴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넘어서서 쇼핑이라든지 플랫폼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지금 그 유튜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멤버십 같은 그런 유형들도 네이버가 지금 또 전개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이 AI를 쇼핑 앱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도 굉장히 또 유명했잖아요. 우리 물건 살 때 네이버 쇼핑 많이 이용했고 그거를 훨씬 더 이제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이제 한국 특화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또 다시 한번 AI를 등에 업고 올라서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네이버의 파급력을 고려해보면 저는 상당히 또 이제 유의미한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평균적으로 네이버가 정말 뭐 저평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면은 일반적으로 PER이 뭐 한 30-40배, 50배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2024년도부터는 PER이 16배 수준, 뭐 이제 14배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성장성이 정체될 거로 기대되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단계고 사실 암흑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 단계라 주목해 볼 만한 시기가 왔다라고는 저는 생각해요. 이 외국인 수급 최근 일주일 동안 1등이고요. 압도적인 1등이고 거기에서 기관 수급까지도 동시에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최근으로 따졌을 때요. 그래서 최근 이제 5일 동안 외인 기관 순매수 동반 순매수도 네이버가 1등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삼성중공업인데 뭐 조선은 제가 계속 좋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10조 내지 11조, 12조로 넘어가고 영업이익 4천억, 7천억, 1조 1천억 그리고 2천억, 5천억, 8천억대로 증가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진율도 4%대, 7%대, 8%대 이제 거의 9% 근처죠. 그리고 2%대에서 6%대까지 증가 전망이에요. 이제 PER도 12배 정도로 떨어질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제 적자를 마치고 본격적인 신고가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순매수 이제 3위를 기록한 건 크래프톤입니다.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네이버와 크래프톤의 다른 점은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인데 외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저는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에 브레이크가 좀 걸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인하할 거라고 보지만 이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시장이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어렵게 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게임 기업들, IT 기업들. 근데 일단 매출이 올해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저는 크게 변화될 건 없다라고 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도 이제 1조 중반대까지 성장할 걸로 기대되고요. 2023년도에 7천억대 영업이익이었는데 26년도에는 거의 2배 정도 뛸 걸로 기대됩니다. 1조 중반대, 1조 4,700억 정도까지 증가 전망이고 6천억 정도 이제 순이익은 대략 1조 2천억 근처까지 순이익 증가 전망입니다. 거의 더블 날 걸로 기대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마진율이 정말 무서울이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30%대 정말 많이 나올 때 이제 46% 찍어주던 영업이익률인데 34%로 떨어졌다 또 40% 나오다가 이랬습니다. 이제 올해 또 43%, 내년 내후년 뭐 그 근사치에서 유지될 걸로 예상돼요.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25%, 33%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36%, 34%, 30%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할 걸로 기대됩니다. 절대적인 마진율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40%대 초반, 그리고 순이익률이 30%대 중반을 유지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PER도 이제 12배 정도로 떨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인들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래프톤이 이번 낙폭을 줄이고 다시 반등 주는 시점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크래프톤을 처음 소개시켜 드렸을 때가 이제 3월 18일인데 3월 18일 대비해서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3월 18일이면 대략 이 정도 되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요 정도 수준 23만 원 정도로 이제 고려하면 여전히 올라 있긴 하지만 저는 뭐 25만, 23만 요 정도까지 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외인 수급도 좀 강력해서.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추후에 이거는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종목이다. 외인 수급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 과연 이제 추세를 어디서 돌릴지 여부, 이걸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크래프톤도 그렇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삼성중공업, 네이버를 제외하고 이 세 종목은 모두 검색식에 뜬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검색식에 뜬 것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산업 사이클상으로도 원전은 지금 트럼프 정권 하에서 엄청난 수혜를 볼 걸로 기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 에너지를 계속해서 또 이제 트럼프는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매출이 이제 올해 잠깐 줄었다가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다시 증가 전망이고요. 이익이 살짝 이제 줄었다가 내년부터 다시 회복세 전망입니다. 이거는 뭐 원전은 수주를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외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굉장히 이제 수급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다. 거의 뭐 10년을 볼 만한 장기 투자를 고려해 보시라. 25,000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추세적인 상승 랠리가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25,000원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아마 두드리는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 하락이 나왔다, 왔다 갔다 할 것이다, 횡보하거나. 근데 25,000원 뚫을 것이고 뚫고 나서부터는 아마 속도가 붙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진율 자체도 내후년으로 가면서 6%대에서 8%대, 2%대에서 3%대로 증가 전망입니다. 그래서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현대로템인데 사실 현대로템도 검색식에 떴고 그 다음에 마진율 차트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너무 많이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방산이기도 하고 철도까지 엮여있고 인프라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이제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 3대장인데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원래 그전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이 탑2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찍을 만한 게 제가 현대로템이라고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현대로템 마저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게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입니다. 근데 얘네 마저 올라갔어요. 그래서 방사는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게 조금 애매하지 않나. 외인들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있나?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긴 어려워서 좀 더 극대화를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자, 다음이 이제 하나오션입니다.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조선이라는 카테고리도 물론 엮였지만 방산이라는 카테고리가 좀 더 강하게 엮여서 조선 중에서도 제일 세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실제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미국의 조선은 특히 군함은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러브콜을 보냈죠. 이 군함이라는 거 사실 조선이라는 카테고리도 물론 있지만 방산 카테고리로 엮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선 하면은 이 HD 현대그룹주,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마린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HD 현대그룹주들이 대장이다,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네보다 하나오션이 너무 잘 가는 거예요. 하나그룹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방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따봉 수준 1, 2등을 다투는 매우 괜찮은 기업이다. 그룹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매우 이제 메리트 있는, 방산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눈여겨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하고 방산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외인들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은 이제 작년까지 적자였는데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내후년 그리고 2027년도로 가면 이제 영업이익 1조 1000억을 돌파할 걸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순이익도 한 7, 8천억 정도 캐파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뭐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고 수주도 뭐 싹쓸이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투자 메리트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한미반도체인데 추세 깨지고 있죠. 이거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미반도체는 검색식에도 뜨기도 했는데 이거는 뭐 작년에 떴던 종목이라 이미 저는 뒷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KT 역시 제가 언급드린 적 있었죠. 글쎄요, 이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신규로 이제 눈여겨본다? 괜찮긴 합니다. 여전히 KT는. 근데 이제 안전자산 개념으로 추가해볼 만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외입국인 순매수 그 다음 순위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신고가
고평가를 써가지고 와 이거는 이제 전력 인프라 쪽으로 해서 더 난리가 날 것이다. 더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이제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제 공장 스마트 팩토리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전력 수요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뭐 AI까지 이제 덮치게 되고 비트코인마저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으니까 전력 인프라 더 강력해질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도 뚫었고 더 가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도 되긴 하거든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서 마진율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PER이 뭐 그렇게 고평가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HD 현대일렉트릭은 진짜 더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효성중공업이랑 같이 이제 장군멍군 하는데 효성중공업보다는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입니다. 이거는 딱 대장이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탄력성도 HD 현대중공업에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캐파 자체도 그렇고요. 훨씬 크고 빠질 때도 덜 빠지고 하방 경직 해주면서 매물대 소화도 훨씬 더 잘해줬습니다. 빠질 때 심하게 안 빠지고 그러면서 밀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상단에 이제 매물대가 없어요. 그대로 뚫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일렉트릭은 과감하게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맞다. 내가 실력에 자신 있고 트레이딩이나 빨리빨리 치고 빠지는 거 잘한다. 단기 스윙 매매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 고수까지는 아니어도 한 중수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고해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SKC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깨졌고 유한양행 지금 추세가 깨졌는데 지금 외인들이 매수하고 있어요. 사실 추세 깨지면은 저는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는데 지금 유한양이나 크래프톤 정도는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약 3대장으로 말씀드렸던 지표 종목으로 볼만한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지만 이번 장에서 이제 제약 3대장은 유한양행이랑 알테오젠이랑 리가캠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알테오젠을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유한양행 좋은데 알테오젠이랑 비교해보면 또 보이잖아요. 그죠? 알테오젠은 오히려 또 신고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제일 좋은 애가 결국 제일 잘 갑니다. 이 점을 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한양행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제외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려아연, 그 다음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도 사실 이제 들어가기엔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이제 증가하고 있고 마진율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이미 슈팅이 한 방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가진 자들의 영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로템도 그렇고 하나시스템도 그렇고 이제는 뭐 가진 자들의 영역이지 이제 진입한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현대모비스거든요. 이제 현대모비스는 여전히 기회 있다고 봅니다. 뭐 올라가고 뭐가 나와야지 이제 기회가 없지.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이 자동차 산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없죠. 불경기인데 지금 어떻게 자동차 산업이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현대모비스는 먼저 매출이 지금 올해 잠깐 주춤하긴 하는데 이익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재작년부터도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뭐 2조 단에서 이제 2조 3천억대로 하면서 굉장히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작년, 재작년도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21년도 고점 대비해서 쭉 빠지고 나서 주가만 제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지 이미 이익은 포텐셜 터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근데 왜 못 가냐? 보시게 되면은 마진율이 원래 6%대까지 이제 나오던 종목이에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마진율이 이제 6%대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 외형 확장은 되고 있었는데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6%대 6%대에서 5% 4%, 4% 5%, 3% 4% 계속 빠지잖아요. 여기 또 3.87, 5.78 더 빠졌죠. 근데 이 마진율이 회복되기 시작한 게 작년이에요. 영업이익률은 올해부터 회복되는 거고 순이익률은 작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순이익률은 6%대 기대돼요. 그러니까 6%대가 나왔던 게 이제 2019년도 이때가 좀 높게 나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2011년, 2009년 막 이때까지 가면은 영업이익률이 막 10%, 13%까지 가는데 우리가 뭐 그 정도 단계까지 기대할 만한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은.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진율이 회복되고 있다. 3.87, 5%, 5.37, 5.5, 6.58, 6.83, 6.9 자, 그러면 이제는 거의 영업이익률이 6% 근처까지 갈 거고 2027년도 가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은 더 크게 나올 걸로 또 기대가 돼요. 절대적인 매출도 70조를 넘어갈 걸로 기대됩니다. 27년도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7% 정도에 되는 순이익률에 6% 근처로 가는 영업이익률.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순이익률 고점은 올해 이제 뚫을 걸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수치는 커지고 있었지만 2조 3천억대에서 쫙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2019년대 찍었던 영업이익을 고점을 뚫어주는 해가 올해다. 마진율도 그렇고 올해부터가 본격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다. 이 2019년 기점으로 계속 빠지고 있다가 24년도부터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난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매출만 늘어난다고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요. 뭐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서 21년도 잠깐 뛰었지만 19년도 대비해서는 안 좋으니까 그대로 마진율도 떨어지고 주가가 가는 듯 하더니 그냥 빠지고 또 제자리에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19년도 수준에서. 근데 19년도 수준을 이제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7만 5천 원 여기 이제 과거 저항 맞았던 요 가격대를 다시 한번 도약할 만한 지금 모멘텀이 갖춰졌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미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시장 장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세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이. 근데 저는 호경기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이제 이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만큼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업종이 또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또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침해 관점으로 눈여겨볼 만한 건 역시 저는 현대모비스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성중공업인데 이것도 글쎄요 이걸 사느니 HD 현대일렉트릭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아인데 이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현대차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추세가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기아랑 현대차가 추세를 못 돌리면 자동차는 아직 못 살아나는 겁니다. 얘네 추세 돌려야 돼요. 아직은 자동차는 이르다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한국단자 이런 쪽은 미리 좀 눈여겨볼 만하긴 하다. 미리 할 생각이 있으면. 근데 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이른 건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선취매하고 이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이런 종목들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 먼저 보더라도 현대차랑 기아는 아직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동차 이런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이런 종목들 찍을 때 아니에요 지금. 이수페타 완전 무너졌죠? 이건 보시면 안 됩니다. 한전은 외인 수급도 상단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가 이게 이제 괜찮냐면은 이제 우리가 선거가 끝나면 밀린 영수증을 부과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국민들 눈치 보느라 이런 그 요금들을 공공요금 같은 걸 잘 안 올립니다. 여론 안 좋아지니까 살림 팍팍해진다 하고 총선도 다 끝났잖아요. 이제 영수증이 납부될 거예요. 아마 전기세, 뭐 가스비 이런 거 다 올라올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었던 한전 이거 적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요금 올려야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요금 인상이 있을 것이다. 요금 인상에 맞춰서 주가는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다 적자 보고 있었어요. 작년까지. 근데 올해부터 8%대, 3%대 마진율 회복이 되고 12%, 12.5%, 6%, 7%대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증가 전망입니다. PER은 2배. 너무 저평가죠. PBR은 0.28배.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매출액은 이제 100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 12조, 순이익은 7조로 증가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나는 진짜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한전을 지금부터 눈여겨보는 거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한전 저는 괜찮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금 인상 이거 못 막거든요. 미룰 때까지 너무 많이 밀었어요. 요금 인상. 요금 인상 해야 돼요. 어떡할 거야 저거. 뭐 세금으로 막을 거야 저 적자를. 안 되거든요. 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전은 올라갈 것이다. 비슷한 결로 이제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경동나비엔 제가 올라갈 거라 말씀드렸는데 또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에는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이제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뭐 말씀드렸듯이 이미 날아가 버려서 신규 진입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보유하고 있다면 방사는 당분간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면서 잔량을 남겨서 추가적인 급등을 노리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현금 확보를 신경 써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량 매도까지는 저는 하는 건 좀 오바라고 생각하는데 추세가 21선 깨지면 전량 매도 고민해 볼 만한데 지금은 일정 정도 익절하면서 적당량은 추가적인 상승을 욕심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아직 이제 하방을 잡았다라고 볼 수 없고 여전히 여러분들 신용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는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그때마다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상단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좀 잡아드렸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지금 우리가 추후에 증시가 반등 나왔을 때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에다가 지금 이미 늦은 종목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은 증시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런 종목들은 베팅을 고려해 봐도 돼요. 뭐 네이버나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국전력, 네이버, 현대일렉도 될 수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특히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도 조선이라 계속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크래프톤 이 정도. 유한양행은 글쎄요 저는 알테오젠을 더 좋게 봐가지고 유한양행이 안 좋다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 좋은 기업은 맞는데 아쉽다는 거예요. 그냥 SK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지. 차선책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상대적으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삼성전자가 뭐 너무 안 좋다? 상장이 정체됐다도 있지만 SK하이닉스에 이미 너무 많은 걸 뺏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검색식은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이제 배포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식은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 제가 하단에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여기다가 계속해서 이제 자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검색식도 그냥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여기 영상 설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황이라든지 여러분들 잡아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여기서 계속 공유하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텔레그램 100% 무료입니다.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이런 알짜 종목들 철저한 기업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의 돈이 되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람 버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한 줄씩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